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무버지의 페르소나, 무리뉴의 최애 선수인 네마냐 마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마티치는 2m에 육박하는 큰 체격에서 나오는 몸싸움 능력, 볼 운반과 키핑 능력, 중장거리 패스까지 가능한 특급 미드필더입니다. 공을 마땅히 줄 곳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전진하는 드리블 능력까지 장착하고 있는데요. 수미인 그가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이유는 그가 사실 스트라이커 아래 10번에서 뛰던 플레이메이커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키는 작았지만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골과 득점을 기록했었다고 하죠. 여담이지만 당시에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선수가 같은 포지션에서 뛰던 지네딘 지단이었다고 합니다. 낯선 변방 리그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던 마티치는 연령별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뒤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의 지인으로 알려진 세르비아 출신 에이전트 블라도 레미치에 의해 2009년 첼시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감독의 요청으로 영입되었다기보단 구단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구단 차원에서 영입된 선수였는데요. 따라서 여느 첼시의 유망주들이 그러했듯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임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다비드 루이스를 영입하던데 협상카드로 활용되며 사실상 쫓겨나듯 벤피카로 이적하게 되죠. 이는 그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이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그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포르투갈 리그 올해 선수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유럽 정상급 수미 중 한 명으로 발돋움했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12-13 시즌에 벤피카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의 상대는 바로 친정팀인 첼시였습니다. 전반전에 벤피카는 마티치를 필두로 기라성 같은 첼시의 중원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를 이끄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동양의 선배이자 친구와도 같았던 이바노비치에게 극장골을 내주어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벤피카에서의 활약은 한 감독의 이목을 이끌게 되죠. 그렇게 2014년 겨울 첼시 2기 시대를 연 무리뉴 감독이 315억 원의 이적료로 그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첼시에는 애쉬양, 램파드, 조노비, 미켈과 같은 중미 자원들이 꽤나 있었지만 애쉬양은 노쇠화되어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었고 램파드의 대체자도 구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첼시가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를 재영입한 것이었는데요. 마티치는 곧바로 무리뉴에게 깊은 신뢰를 받으며 중원의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겠냐는 몇몇 이들의 걱정을 비웃듯 당시 전성기의 야야 투레가 이끌던 맨시티의 중원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첼시의 중원 중 가장 돋보이는 미드필더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훗날 마티치는 자신이 상대하기 가장 어려웠던 선수로 야야 투레를 꼽았지만 그 당시 맞대결에서는 1차 저지선으로서 야야 투레를 충분히 틀어막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처럼 그는 중원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으나 첼시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그가 해당 시즌에 벤피카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한 적이 있어 첼시 소속으로는 나서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아쉽게 탈락하게 되죠. 이처럼 짧은 기간 존재감을 드러낸 마티치는 무리뉴 2년차인 14-15 시즌에 접어들어서는 새로 영입된 파브리가스와 중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지스타 성향의 파브리가스, 포이더 성향의 마티치는 리그 최고의 조합으로 꼽히며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파브리가스는 마티치와 함께 3선에서 뛰는 것에 100% 만족한다.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 두 선수는 해당 시즌 첼시의 리그 우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마티치는 PF의 올해 팀에 선정되며 주가를 더욱 높이게 되죠. 이후 그는 새롭게 맞이한 콘테 체제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다지며 캉테와 중원을 구성했고 자신의 리그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마티치 입지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카요코 같은 새로운 미드필더들이 영입되며 갑작스레 입지가 좁아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7년 은사 무리뉴가 있는 맨유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맨유가 30줄에 가까워진 그에게 투자한 이적료는 무려 598억 원으로 그만큼 무리뉴가 마티치를 간절하게 원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무리뉴에게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마티치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맨유행을 수락했다고 하죠. 그의 영입은 지난 시즌에 활용 논란이 일었던 포그바를 제 위치에서 뛰게 만들어 공격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자 첼시의 레전드 윌킨스는 마티치 이적권은 내가 첼시에서 본 최악의 거래라고 말하며 우승 경쟁팀인 맨유에게 우승주역인 마티치를 내준 선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마티치는 무리뉴의 깊은 신뢰 속에서 맨유 중원의 한자리를 책임지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17-18 시즌 맨유가 리그 준우승이라는 정말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서부터 맨유는 팀 내 규율에 문제가 생기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무리뉴가 포그바와의 불화설을 시작으로 선수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던 평가를 받았는데요. 결국 무리뉴는 시즌 도중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마티치의 말에 의하면 당시 맨유에 지각하는 선수들이 많았으며 특히 포그바가 대표적인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시간을 잘 지키던 나머지 멤버들이 화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내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특정 시즌 동안 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이 모일 정도로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고 하죠.
마티치는 팀의 규율이 붕괴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맨유에서 묵묵히 재활약을 이어나갔으나 맨유는 부진을 거듭했으며 이곳에선 아무런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세아로 인해 주전에서 밀려나고 말았고 맨유는 그와의 동행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2022년 계약이 종료되어 자유계약으로 풀린 마티치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그가 이끌고 있는 로마에 입단하며 또다시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계약 기간은 단 1년밖에 안 됐지만 당시 그는 무리뉴의 전화를 받자마자 로마행을 수락했을 정도로 그에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던 마티치는 로마에서 무리뉴와 함께 커리어의 황혼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었죠. 자, 마티치는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거뒀던 로마가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데 베테랑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마티치는 로마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발돋움하며 팀의 약진에 큰 보탬이 되었는데요. 특히 로마가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데 톡톡히 기여했으며 결승전에서도 연장전 막판까지 소화하는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로마는 판정 논란 끝에 준우승에 그치게 되죠. 자, 그런데 한 시즌간 좋은 활약을 이어간 그는 구단과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스타드렌으로 이적을 추진하며 무리뉴 감독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적을 추진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이긴 했지만 구단 무리뉴와 단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리그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야반도주하듯 떠나려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따라서 로마는 그의 이적을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이적을 거부당한 마티치는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보이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는 무리뉴의 분노와 실망감이 샀으며 그를 스타드렌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를 내보낸 로마는 부랴부랴 그의 대체자를 찾아야 했고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레안드로 파레데스를 영입했습니다. 이처럼 허겁지겁 이적한 렌에선 컵대회를 포함해 19경기에 출전하는 등 팀이 빠르게 녹아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티치와 그의 가족은 프랑스라는 새로운 환경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스타드렌 측은 마티치가 1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훈련에 불참했는데 베테랑 프로 선수의 행동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선수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강경한 내용이었죠. 이에 대해 마티치는 자녀교육 문제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애초 스타드렌 합류 당시 아이들의 국제학교 등록 문제를 약속받았지만 렌 지역에 국제학교가 없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3일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듯 마티치와 렌과의 신뢰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마티치는 은퇴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 마티치가 로마에게 자신을 역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팬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티치는 스타드렌과 문제를 결판지은 뒤 2014년 1월 37억 원의 이적료에 리옹으로 입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리옹 지역의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리옹으로 이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리옹은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며 강등권인 16위까지 처져 있었습니다. 이에 마티치를 포함한 총 7명의 선수를 영입했으며 그는 어린 중원자원들 사이에서 직전감으로 활용되며 경험을 더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리옹은 후반기에 성적 상승을 이뤄내어 잔류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2019년 1월 마티치가 다시 한번 리옹을 탈출하고 싶어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자신을 전술의 초석으로 활용한 피에르 사지 감독이 갑작스레 경질된 것이 문제로 꼽혔는데요. 이에 이탈리아의 코모로 이적하거나 프리미어리그로 리턴한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티치는 리옹에 잔류했으며 현재까지 주전으로 기용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고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티치는 프로 초창기만 해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모범적인 선수로 평가되어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나 말년에 접어들어서는 불성실하고 태업적인 모습으로 많은 팬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선수의 이미지가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